XSFM입니다. I, D, W, K. 올해 한국은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여소야대가 실현되었고 성비가 가장 균등한 국회가 되었죠.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응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큼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인류에게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인종에 따른 인구분포 변화를 겪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로의 첫 발을 내딛기도 했으며 손희상 선생은 그간 쌓인 그것은 알기 싫다를 다 들었습니다. 2016년 마지막 이상평론에서 2016년을 정리해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방송 일정을 3주 만에 지키네요.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05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205번째 금요일 순서는 금요일에 방송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밤 혹은 토요일 새벽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방송 일정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야죠. XSFM 책임 프로듀서 유입주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기후변화 협약을 보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가요? 왜 옛날에 교토 의정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렇게 네. 협약 같은 걸 맺었던. 네. 근데 그거 관련한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원고를 받아서 누군가가 1차 검수를 보고 제가 2차 검수를 보는 거였는데. 네. 이렇게 쓱쓱 원고를 내리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올려보니까 교토 의정서를 네. 제 전에 검수 보던 사람이 교토의 정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건 상상 못했다. 그러니까 교토를 도쿄와 헷갈리는 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교토의 정서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협약이라고. 되게 고풍스러웠겠네요. 진짜 저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나머지 나라들과 달리 띄어쓰기가 있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희 집 근처에 전통 네. 의상실이 있는데 네? 그게 잘못 읽으면 전통의 상실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하죠. 유명한 전통 의상 하시는 데 중에 이렇게 읽힌 데 있잖아요. 시방. 안녕하셨습니까.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청문회 방송에서 제대로 짚지 못한 게 있었어요. 큰 미스가 있었어요. 결국 5차 청문회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친박 의원들에 의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위증교사 의혹이었죠. 네. 예. 역시 이게 종편을 좀 많이 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쉰소리 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봐야. 그러니까 발화자의 심리를 추적해야 되는 캐치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봐야. 네, 우리 순백의 홍성갑 덕질 간사가 놓쳤어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점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 청문회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뉴스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결국 2016년 12월에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걸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뉴스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방역의 구멍과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네.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격상을 시켜놓은 것이 며칠 내의 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1000만 마리 넘게 죽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방송 드리는 시점부터는 이걸로 인한 살처분이 지금 추정으로만 2000만 마리가 넘어갔습니다. 네. 사실상 황교안 직무대행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죠, 지금. 다양한 정치 신념을 가진 청취자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권의 유력 정치인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게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황교안 총리는 지금 자신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중이다. 부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을 뭘 받고 자시고 그 고집 피우는 거 말고요. AI 방역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만큼은 한국처럼 대통령에게 권한이 많이 몰려있는 국가에서는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총리로 임명된 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업무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증명해야 되는. 네.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가로서의 기회인데요. 저는 그 숫자가 정말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수로 따지면 인구의 절반이에요.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2200만의 목숨이 날아갔습니다. 예.
그러고 드는 정부입니다. 네. 여튼 2016년 한 해를 저희들이야 뭐 다음 주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상평론은 2016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2016년 정리편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읽네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면역 감인 반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틀렸죠 이거? 뭐야? 왜 공신보감이야? 알렉스요. 면역 감인 반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신보감이 된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입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뭐 올 한해 대한민국에 참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XSFM의 올해의 인물. 네. 네. 손희상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희상입니다. 네. 네. 오늘은 70년대 학생복 같은 코스튬으로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70년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본 옵션이에요. 그렇게 타임테이블은 맞춰져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죠. 아니요, 근데 공개방송 때는 중세시대 코스튬이었잖아요. 그 어쌔신 크리드에서 죽이면 안 되는 NPC. 네. 저는 이 방송국에 올 때마다 그 옷차림을 한 번씩 그 얘기가 되는데,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신창원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 오늘은 이면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북한의 이제 당 간부들이 네. 장례식 때 입는 장례식용 인민복을 입고 오셨어요. 예. 검은색.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간부라거나 네. 피델 카스트로가 이렇게 게임 캐릭터로 있잖아요. 네. 근데 EP에서 고르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 색깔 바뀐 버전. 킹과 아머킹. 네. 네. 네, 이면복은 말이죠. 중국에서는 네. 손중산 이름을 따서 중산복이라고 하고, 네. 인도에서는 그 네루 이름을 따서 네루복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민복, 국민복이죠. 국민복을 보급했던 게 이제 김종필 총재였잖아요. 네. 그래서 고 김종필 총재의 이름을 따서 네. 종필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종필 씨 안 죽었어요. 네. 아, 그래요? 저 지금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면은 저희 고를 포켓몬 고 할 때 그런 걸로 고 김종필 레이트라고 네. 말했는데 늦은 사람 네. 뜻하게 되는. 네. 네. 김종필고 종필고. 시작하세요. 네. 근데 죽은 사람 이름 앞에 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무슨 한자로 뭔가요, 그게? 옛고 혹시 아닌가요? 아시나요? 옛고예요? 네. 옛날 사람이란 뜻인가? 높을고는 아니겠죠. 높을고는 아닙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왜 바랍니다. 하필 팟빵이에요? 팟빵에 트위터도 있는데. 잘 보지도 않는데. 저는 트위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팟빵을 보거든요, 저는. 맞아요. 팟빵 아저씨 또 열심히 달 텐데. 팟빵에 댓글 다시는 청취자 여러분, 손희상 선생은 봅니다. 네, 저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팟빵 유저분들이 보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욕들을 그렇게 찰지게 잘할 거예요. 제가 저한테 하는 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 뒷목을 잡고 한 2번 써줬습니다. 저희 출연자 중에서 유일하게 팟빵 댓글을 보시는 분이네요. 팟빵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네요. 알고 있죠. 네. 거기 그 사이트는 우리 방송에다가 희한하게 자기 마음대로 무슨 광고를 막 갖다 붙이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팟캐스트 들어달라고. 솔직히 그러지 마라. 우린 안 그런다. 네. 네. 앞에 잡담이 길었습니다만. 네.
오늘의 이상평론. 결론도 잡담이에요. 네. 네,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이상평론. 15번째 이상평론은, 2016년 올 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손희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말고 다른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자. 네. 예, 생각보다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롤드컵 연속 재패,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2016년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죠. 네. 올 한 해를 살아 견디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는데요. 우리 사회 공동체와 지구촌의 친구들과 우주 만물에게는 좋았던 해로만 기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볼 건데 그동안 방송에서 다룰 수 있을 법도 했지만 네.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맞습니다. 앞으로도 왠지 안 하게 될 것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왜냐하면 지지난주 방송 안 해도 됐거든요. 뭐 중요한 얘기라고 그거. 네. 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루지 못할 중요한 이야기들. 네, 쓱쓱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청문회라든지. 네. 청문회는 지금 다른 에피소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넘겼고. 뭐 박근혜 게이트. 네. 역시 아마도 다른 출연자분께서 맞습니다. 하실 것 같아서. 네.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박근혜 게이트가 아닌 그것을 제외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 싶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참 1년 동안 살아남느라 수고하셨다는 게 네. 역시 한국이라 좀 무겁고 귀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남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이 며칠 사이에 멕시코시티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폭죽 시장이. 네. 약간 밥 먹다가 김상정 장관하고 유면상 PD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폭발이었더라고요. 폭죽 시장이 화재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보면서 멕시코시티의 범죄율이 너무 높으니까 네. 멕시코 전역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한국은 더 많지 않냐. 그렇죠. 네. 살아남느라 정말 고생입니다. 한국인들은. 네. 네. 그 사실 올해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럼요. 사실 그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제 항상 그 신년에 네. 올 한 해에는 뭐 이런 걸 또 해봐야지, 뭐 저런 것도 해봐야지 그런 거 계획을 막 세워놓잖아요. 네. 대부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요. 기억도 안 나죠. 네. 뭔가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는 거? 네. 예, 그거 하나 했네요. 예, 그렇군요. 못 지킨 건 또 뭐예요? 그 외에 모든 것. 뭘 하려고 그런 거야? 자전거 하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자전거를 최근까지 탈 줄 몰랐었어요. 두발 자전거를. 네네. 두발 자전거를 제가 한 2달쯤 전에 처음으로 탔는데.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혹시? 아니, 타보니까 앞으로 가더라고요. 넘어지지 않고. 그죠, 네. 예. 처음으로 신기했어요. 네. 네. 근데 잠깐 멈추면 넘어질 것 같아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렸거든요. 부산까지 가셨어요? 뭐 어떻게? 한 2시간, 3시간을 달렸는데 처음 타면서.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몸살과 심각하게 알아놓았어요. 정말 네. 그 냉장고를 열고 싶었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냉장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희 선생님 운동을 많이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 저는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네. 가급적이면 운동을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엔 원래 안 타요. 예, 그런가요? 사실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네. 굉장히 그 우리에게 인간의 굴레에 씌워져 있는 그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면 말고요. 네. 저는 올해 초에 사실 금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금연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담배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3개월 안에 다 찌그러졌습니다. 네. 한동안 말아 피는 담배가 유행을 쫙 하다가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네네. 예. 한 몇 달 그러다가 다시 그냥 신나게 다 피기 시작했죠. 저는 심지어 올해 초에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네. 다시 연초를 피게 됐네요. 네, 이곳은 전자담배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저는 그래도 금연을 한 10번 정도 성공했던 것 같아요. 무슨 그건 말씀이세요? 성공이 아니죠. 금연 성공은 한 번만 해야 성공인 거죠. 금연은 네. 성공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죠. 네.
아닙니다. 그 왜 3일째 정도가 네. 가장 그 고난의 날짜잖아요. 3일을 넘기니까 성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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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올해 한 해 네. 가장 뜻깊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해병대 급기훈련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거기 갔다 오면 돈 낸 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에게 뜻깊었던 올 한 해의 변화는 일단 여기에 출연하게 된 것.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가 어떤 방송인지 네. 몰랐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알기 싫다 1회부터 해서 네. 최근 에피소드까지 네. 정주행을 해서 정주행을 완료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희가 이번 주에 했던 방송 있죠? 들어보셨어요? 라고 쭉 말씀드린 몇 달 동안. 저는 처음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들었습니다. 라는 답변, 시덥지 않은 답변을 하셨죠. 네. 네. 뒤늦게 다 들었습니다. XSFM에도 2016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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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윤세민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유면상도 생겼고요. 네. 네. 올 한 해 리빌딩이 마무리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법대로 원래 지금 이제 무효가 된 언론과 관련된 법안에 의하면 저희들은 올해 안에 직원을 2명을 더 채용을 했어야 정식 언론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걸 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행히 법이 무효가 지금 몇몇 청취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노 측의 입장은 저렇습니다. 저는 그냥 좋았죠. 네. 일석이조. 네. 근데 지금 또 맞아요. 저의 올해의 소원은 그거였거든요. 예. 정규직을 더 받는 것. 네. 근데 제대로 못 구했어요. 결국은. 다른 일 막 바쁘게 하다가. 하지만 그것은 알기 싫다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채널이 런칭됐죠? 맞습니다. 예. 그 방송 원래 안 만들려고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네. 광고만 한동안 나오다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건 다른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방송이 먼저 생겨가지고. 세상은 참 뜻대로 안 되는구나. 네. 예. 이 XSFM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뜻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죽을 똥 살 똥 운영됐다. 무서운 건 뭐가 되긴 됐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서 느꼈던 건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게 없다. 근데 뭔가 말하면은 거꾸로 이루어지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은 임기라도 좀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무사히 못 마치게 됐어요. 네. 말하면은 반대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저희가.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의 사건들을 돌아볼까요? 네. 네.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죠. 네. 네. 국내 정치 얘기. 네, 국내 정치 얘기입니다. 근데 국내 정치에 박근혜 최순실 말고 또 뭐가 중요했나?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닙니다. 네. 이 일이 있던 근거들이 있어요. 네.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첫 소식을 벌써 이것부터 얘기를 해드리게 됐네요. 실제로 2016년 연초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네. 네. 그 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대테러 컨트롤 타워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정원이 되면서 그렇죠. 예,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네. 이 법안에 따라서 국정원은 앞으로 테러 위험 인물로 의심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의심이 된다고 하는 건 국정원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맞아요. 네, 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조사 및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법. 네. 그리고 사후에 대책위원회, 테러 대책위 위원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식으로 됐죠. 저지 드레드법. 네. 의심해서 열어봤는데 아니었음 헤헷. 네. 네. 여기서 발전하면 저지 드레드법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정말 이거는 그냥 공산권에 있었던 KGB 같은. 네. 피의자를 죽여보았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상 미행과 사찰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어준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서 19대 국회의 회기 막바지까지 법안 상정을 늦추었지만 의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맞습니다. 여당이 일단 그 당시엔 다수였고요. 당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여야가 네.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네. 모두가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그것이 걸리자 테러방지법을 막을 여력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필리버스터라는 이벤트는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민들이 이제 정치 효능감을 찾지 못했던 국민들이 뭐 저들도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고. 네. 네. 그 알실에서는 연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낙검수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정치쇼였다. 네. 대중을 정치 쪽으로 모여들게 만든 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정도는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쇼처럼 되고, 네. 네, 그 시청률도 높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되게 쇼맨십이 강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그랬긴 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1빠따, 2빠따로 나왔던 네. 그분들은 이제 거의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단상에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 스웨거. 뒤에 나올 분들의 그 이제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마이크 스웨거도 가산 써요.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2절은 안 쓰지.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렇게 잘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그 가슴에 뭔가 하나의 던져줬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1빠따로 나오셨던 분이랑 2빠따로 나오셨던 분이 두 분 다 그것은 알기 싫다의 출연진 분들이셨죠. 이쪽에서 키웠다. 네. 이쪽에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은 다 총선에서 낙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제가 그때 잘 계산해 봤는데 네. 총선 승률이 12.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2.5%에 해당하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분은 사실상 그 알실이 키웠다고 볼 수 없죠. 이미 커 있었다. 네. 이미 상당한. 따라서 다 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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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스토리가 왁구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그 다음 총선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총선 결과는 지금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예, 필리버스터가 하도 훌륭한 쇼였다 보니까 훌륭한 쇼는요 수준 높은 관객을 끌어들이거나 있던 관객의 수준을 높여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저는 그때 확인을 했거든요. 박영선 의원이 나오자. 로만 레인즈 취급. 네. 쉬어가는 타임. 부가 네. 나왔다. 저는 그 필리버스 나와셨던 분들 중에 이제 낙선하셨습니다만.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울면서 부르셨던 분 있잖아요. 강기정 의원은 강목사로 더 기억에 남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쵸. 네. 예.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진 게 아니었죠. 공천 배제당했죠. 또. 예. 그 이후에 거의 직후에 이제 20대 총선이 있었죠. 네. 그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양당 체제가 끝나고 3당 체제가 됐다는 점에서도 정치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 안에는 여소야대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소야대도 왔고요. 네. 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정의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들은 또다시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죠. 네. 확 찌그러졌습니다. 네. 그냥 군소 정당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찌그러졌다는 말을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싫으시겠지만 정의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사실 그게 보면은 저는 이런 점을 또 보고 있는데요. 온라인 여론이 총선 표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대선 때도 원래 깨달았던 거죠. 네네. 총선 직전에 SNS 여론을 보면 그 진보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많았거든요. 네. 진보 정당들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 정의당이랑 노동당, 녹색당 묶어서 뭐 진보 3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민중연합당까지 해서 진보 4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가 그런? 네. 예.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냥 손희상 선생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상평론에서 고인은 그냥 오래된 사람이었죠. 아니면 앞으로 가는 사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세상에는 변혁당이라는 당도 있습니다. 네. 네. 변혁당이라는 당도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상조가 안 다뤘는데. 네. 그런데 사실 보면은 SNS에서는 그 정당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분들이나, 혹은 그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았는데 리트윗 수만큼도 표가 안 나왔다. 네. 네. 그게 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진보 정당 하나가 전국에서 득표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 그 각 그 후보자들이 출마한 것들 다 합친 거랑 그 비례대표, 정당 네. 대표까지 다 합친 거. 보다 우리 동네 한 곳에서 기성정당이 득표한 수가 더 많았어요. 물론 손희상 선생 사는 동네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네이긴 한데요. 손희상 선생이 안 움직여가지고 그 인구를 못 봐서 그렇지. 네. 그런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게 우스운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등을 돌려버립니다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만, 정당 지지자들로 하여금은 재미있는 그림이었어요. 옛날에 꾸준히 민주당이 들어오던 제1야당이 들어오던 이야기를 정의당이 계속 들었어요. 그 잔소리를. 이번에는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네. 기존 지지자들을 붙어있게 하는데 실패했고 네. 그 다음에 뭐 확장을 실패했다. 블라블라. 네. 정확하게 민주당이 됐던 얘기잖아요. 네. 이번엔 정의당이 많이 들었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 선거 전략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걸 굉장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제1야당이 해오던 많은 실수들을 보여주었다. 그전에는 정의당이 그렇게 하던 당은 아니었는데 네. 뭐가 문제였을까를 지금 아마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란 공천에서의 잡음, 비례대표 선출에서의 잡음, 그것들이 기존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지지율이라는 거는 제가 늘 하고 다니는 말인데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인터넷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네. 하루 종일 인터넷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네. 예. 특히 또 보면 SNS에서는 좀 더 많이 좀 성향 자체가 좀 더 진보 쪽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성향 자체가 좀 진보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고서 공천 싸움 이런 거 할 때 네. 김종인 대표가 헛소리 할 때. 네. 무슨 오늘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런 진짜 초등학교 5학년 같은 소리 했던 사람들은 네. 다 40, 50대 이름난 인사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세민 기자 표현에 의하면 인터넷 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트위터 팔로잉을 보면 아시는 게 네. 보통 일반인 100명을 팔로우하는 것보다 네. 환타님 같은 분 2분을 팔로우하는 게 더 헤비하고 네, 피곤하고 강력한 여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분은 많이 하시나요? 트윗을?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댓글만 다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트위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 의견이 여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환타님의 트위터 계정은 은하계 같죠. 누워서 계속 봤는데 끝이 없어요. 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환타님에게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010 무슨 소리야? 환타님 전화번호예요. 말하면 안 되나? 네. 네. 요즘 트렌드긴 한데. 네. 다시 정의당 얘기로 돌아가 보죠. 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의석을 얻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 등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영향력이 컸던 분들, 투톱. 예, 그 인사를 제외한 그분들을 이을 만한 세대 교체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득표 현황을 보면은 지지층이 비교적 명확해진 측면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급정당 혹은 계급정당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의 득표는 수도권 외곽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대부분 30대 후반쯤에서 40대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좀 높은 편이고 가족과 생계수단이 있고 화이트 칼라인 집단. 맞습니다. 네, 대체로 화이트 칼라 노동자 집단에서 그게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이 정도로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왔고, 이것은 말하자면 구체적인 정책 타겟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진보정당에서 희소식은 그거라는 사해석이십니다. 네. 드디어 대중 속에서 마중물이 생겼다. 네. 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게 깨알처럼 흩어져 있다가, 네. 예. 지금은 이제 이 집단, 이 지지층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네. 일종의 생활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 지지자분들의 어떤 요구 같은 것을 보면은 일단은 육아 문제 같은 것이 있겠고 그 연령대를 보면 그 다음에 은퇴 후의 노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의 지지층을 확고하게 끌어들이면서 또한 그 외연을 넓힐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그 전직 화이트 칼라 최하층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너무 늦기도 너무 늦었어요. 그렇기도 하죠. 네, 너무 네. 늦었고 이게 네. 이렇게 늦게 보일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네. 뭐 정당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정당이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그 제가 한국 화이트 칼라의 전형이자 표본으로 저는 주로 가디와 구디를 자주 표현을 하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네, 맞습니다. 거기 지하철역에 보면은 이제 정의당이 나와서 많이 이제 서명도 받고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치 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에게 처음부터 타겟을 들이밀고 화이트 칼라에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건데 늦기도 늦었고 왜 아직까지 저 정도까지밖에 못하는가라는 생각 네. 많이 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네. 잘했다. 네. 잘한 결과는 거기에 있다. 네. 그 전에 과거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생산직 노동자 위주가 되게 많았고 그 강성 노조의 그 힘을 많이 받아야만 맞습니다. 했고 네.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지금도 굉장히 가난하고 물론 가난한 분들 많습니다만 네. 되게 힘들고 네. 뭐 한 사회의 최하층이고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니죠. 네. 되게 많이 중산층이죠. 그 공업노련의 조직체를 위주로 한 정치 조직화는 아직도 꽤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네. 원인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몇 번을 상당히 자주 언급했던 정규직의 노조 간부들이 늙어간다. 정규직 노조 구성원 전체가 늙어간다. 네. 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모두가 늙다 보니 트렌드를 못 읽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정의당은 약간의 탈출을 시도했고 절반 정도의 성공은 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들이 정의당 얘기만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소희상 선생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성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일단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손희상 선생이 짚은 2016년 정리입니다. 네. 네. 기성정당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총선 끝나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측에 있던 표심을 좌클릭하게 하는 데에는 모두가 성공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이 들고 나왔던 20년 전, 10년 전에 들고 나왔던 의제를 모든 정당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보 정당에게 전략적으로 암울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클릭했지만 전체 평균치는 우클릭했다. 그리하여 약간 오른쪽으로 간 두 개의 야당이 성공을 거듭하게 된 것이지요. 네. 당시 그 기성정당에서는 총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일단 아무도 지키질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급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민주당은 당리보다는 철저하게 선거 전략에 맞는 후보를 내세웠고요.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옥새를 들고 튀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당시 당대표는, 네. 부산까지 내려가서, 네. 부산의 명물, 네. 어디지? 영도다리. 네, 영도다리 위에서 네. 기념사진을 또 찍고 오셨죠? 맞습니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그 생생한 표정이. 네. 바람을 맞으면서. 네. 그 영도다리가 도개교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야, 열려요, 그거.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문짝이 딱딱 열립니다. 네. 그 트랜스포머 마냥. 네. 그 영도다리 근처에서 중공업지대니까요. 네네. 거기서 해물빵을 파는데. 그럼 열리면은 다 철수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김무성 의원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열리진 않아요. 아, 네. 이러면서, 네. 한번 보고 싶다, 그 장면. 네. 아무튼.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해물빵이 맛있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은. 네. 앞으로 아마 안 다룰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죠? 네. 이상평론 시간에 나올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얘기, 국민의당 얘기 처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도 지금 많이 당황 중이세요. 네. 저기 그래서 누가 그냥, 있었지?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짚고 간다. 네. 한 요런 정도의 의미로. 이 중요성은 이겁니다. 네. 집권을 하지 않은 정당의 의석을 늘려준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이번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공천 경쟁 당시에 김종인 당시 대표의 패권을 막 휘두르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지지자들이 뭐라 많이 하고 아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되게 좋아한다. 김종인을. 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대체 저 낙하산은 뭐야? 했던 인물들. 예를 들면 공천 2번이었나요? 비례 2번이었나요? 박경미 의원이죠 지금. 일 잘합니다.
지금도 이제 비박 의원들에게 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옛날 동영상들 돌아다녀요. 옛날에 헛소리 하던. 네. 그 사람들 이제 곧 야당 됩니다. 일 잘할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어떻게 골랐느냐의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네. 우리가 시킨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알아냈다.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 결국 거대한 필리버스터의 나비 효과를 보고 있네요. 우리는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야당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 네. 당선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변호사였고 지금도 그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죠. 네. 그 박주민의 정치 실험이 무섭고 놀라운 이유는 그 사람이 비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지역구 의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원래 정치에 그 아무런 조직력이나 토대가 없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에서 네.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 떡하니. 네. 이렇게 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던 한 해였다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고성국 씨가 AKA 그 새끼 고성국 씨가 네. GSG. 갑자기 말을 뒤집어서 GSG가 네. 말을 뒤집어서 국민이 위대했더니 어쩌고 네 꾸준히 봤어요 고성국 씨 하는 거 그러게 저도 이런 쉰소리를 하게 되네 고성국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도 아니었던 사람을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밀어주는 책을 쓰던 사람이에요. 네. 네네. 그리고서 그 사람 재미도 없잖아요. 엔터테인하지도 않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잘 나가는 케이블 채널에 자기 이름이 붙은 쇼를 얻어요. 그 고성국이라는 이름의 고자는 그 돌아가신 분.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이 국씨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성국 씨 모든 고 씨를 지금 다 말살하려셨는데 고영태. 네. 네. 올 한 해에 예. 그럼 포켓몬 고는 포켓몬이 죽었다예요? 뒤에 붙잖아요. 네. 올 한 해에 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정치계에서. 네. 정치 얘기했습니다. 잠깐. 네. 그것은 역시 그것은 알기 싫다의 다른 에피소드로 넘기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손희 선생이 너무 관심 없는 분야를 제가 너무 오래 떠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의 사건. 우리나라 정가에 있었던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의회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 요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고, 이것이 총선의 결과로 다가왔고, 진보정당에서 나랏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정의당은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처럼 네. 그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양반이 됐다 없어요. 네. 보면 정치 시사 박해를 한다는 게 참 억지로 쥐어짜느라 되게 힘드네요. 맞습니다. 올 한 해는 손이상을 쥐어짜서 나온. 네.
즙으로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성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선거 때 되면은 그 후보자, 선출직 후보자를 그 다음번 왕을 누구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다음번 왕이 누가 되느냐보다 그 다음번 시민이 누가 되느냐에 더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더 달라지느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은 관심이 없다.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사회면을 한번 돌아볼게요. 네. 저는 이제 그 2016년에 그 사회면 이슈 가운데 3가지를 꼽았는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죠. 네. 알아서 좋아지는 AI. 네. 특히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전은 그 한국에서 열리면서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었죠. 네. 제가 참 요즘에 이제 SNS 유저들의 트렌드죠. 트위터야 아프지 마. 트위터가 지금 내부 인원들이 엑소더스가 된지 꽤 됐습니다. 내부의 중요 인사들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트위터가 아직 안 없었으면 좋겠는 게 한국에 있어서 트위터는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물론 이제 조리돌림을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입니다만 그것 말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불평불만을 효과적으로 잘하는가 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게 기존의 게시판 형태, 제로보드 형태가 추구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저는 트위터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짧은 글만 쓰라고 강요하면 불평불만만 나온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이제 제 1국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이제 K 알파고 만들자고 금방 드립친다. 나라에서. 네. 아따. 트위터는 순기능을 하는구나. 네. 정말 나왔죠. 알파고 학원 데가 생겨서 뭘 가르치겠다는 건지. 어쨌든 스스로 지가 그 바둑 기보를 분석하면서 스스로 배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축적되어 있었던 지식을 스스로 배우는. 우리는 근데 그 인공지능을 지켜보면서 5판 가운데 1판을 이긴 이세돌한테 광고 모델이라는 직업을 주었고. 맞아요. 그리고 일종의 그 국민 영웅의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그 일을 재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기원의 개혁을 이뤄내는 선봉장의 위치도 국민들이 허락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알파고가 남긴 충격은 마치 근대 개화기의 서양 범선을 처음 봤던 아시아인의 충격에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충격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쟤들은 저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린 못 만들어. 그리고 뭔가 세상이 지금 크게 격변하고 있고 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그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주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충격이죠. 이거를 또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면은 그거죠. 쟤들이 만든 게 이겼어. 네, 그죠. 네. 이거는 말을 타고 탱크에 돌진했던 그 시절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변방이구나. 그렇죠. 네. 그 바둑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데. 그럼요. 각자 그 나라마다 보면은 그 바둑을 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서 그 어렸을 적부터 그 바둑 기사들을 길러내요. 그리고 중국은 그냥 많아요. 바둑하는 사람이. 일본은 귀신이 길러내잖아요. 그건 그냥 중국에 대한 일반론 아니에요? 네, 그냥 많고.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전반적으로 되게 여건이 좋지 않은데 가끔가다 되게 뛰어난 천재가 나와가지고 혼자 다 해먹어요. 네. 대충 뭐 요렇게 그 동양 3국의 어떤 그 바둑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른, 네. 근데 갑자기 미국에 딱 등장했는데 미국은 기계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의 이제 알파고뿐만이 아니고 그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 신경망이 스스로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지금은 막 소설을 쓰고 번역을 해요. 저한테 더 큰 충격은 그거였어요. 소설 쓸 수 있다.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소설 구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은 아직 그 인간의 손길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수정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번역은 좀 장난 아니더라고요.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최근 얼마 전부터 이제 서비스를 인공지능 번역을
시작했는데 한국인들은 그거를 심심이처럼 쓰고 있죠. 네. 내가 가르치고 싶은 헛소리를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예. 네.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계속 쓰고 네. 계속해서 뭔가 그 번역을 조금씩 수정을 시도를 하고 네.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걔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구글 번역도 이제 행간을 파악하는 쪽으로 많이 네네네. 발전을 하고 있고 네. 네이버에서 최근 만든 번역기 같은 경우에 아예 그게 광고 멘트잖아요. 행간을 파악하는 번역기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플의 이름이 파파고예요. 네. 네. 아직 일본어 한국어 번역은 네이버가 낫더라고요. 도도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심히 공감한 게 네. 지금 이제 인터넷 기자들의 글 쓰는 수준이 너무 낮은 이유는 예전에 선배들한테서 켜켜이 배워온 쌓여있던 노하우, 글 쓰는 기사문 쓰는 노하우를 가르쳐줄 만큼 돈을 많이 받지도 않고 가르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예, 이건 기계가 배우는 게 맞다. 네. 예,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전부 다 기계가 쓰는 식으로 발전을 하면은 네.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때 저는 이제 갑자기 아나키스트인 척을 하는 게 지금도 기자들은 책임 안 지긴 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진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누군가에게 지워야 할 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다른 업계처럼 되겠죠. 소수의 데스크만 인간으로 유지하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식 노동에도 기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상당한 변화죠. 더 걱정할 건 저널리즘보다 네. 공부 노동자들이에요. 석사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네. 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 바둑을 배웠다는 게 네. 바둑이라는 게 굉장한 두뇌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축약하면은 인간의 뇌로는 소화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능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두뇌 활동이 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기계가 최전선에서 전투를 한다면 장교들은 최전선에서 전투를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고급 지휘관이 되기 위함인 걸 거예요. 그래서 고급 지휘관이 될 사람 말고는 처음부터 전투도 안 가르칠 거라는 거죠. 네. 예, 석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박사 안 딸 사람한테 석사 하기까지의 공부를 가르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석사는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그 인공지능은 기계는 처음에는 그 컴퓨터가 1하고 0, 뭐 이 정도를 구분하는 정도, 그 정도의 지능을 가졌었는데, 그게 지금 한 이 정도, 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를 이기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몇십 년 걸렸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만큼의 지능을 가지게 되기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기계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은, 사람 한 명보다 똑똑해지는 수준이 아니고 전 인류보다 똑똑해지는 데까지 금방 가요. 왜냐하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상상이 어렵지 않지 않나요? 네. 한 사람의 평균보다 똑똑한 사람은 인류보다 똑똑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뭐 그 인공지능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뭐 작곡도 하고 있죠. 작곡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건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죠. 네. 근데 작곡은 솔직히 인공지능의 단계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죠? 예. 진행하는 코드는 한정적이고 상당히 그곳에서 또 있고. 나올 수 있는 멜로디 같은 경우에도 그 코드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또 한정적이고 조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 현대 작곡은 조합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작곡가의 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컴퓨터는 훨씬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예전에 그 모차르트 일대기를 담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마데우스였나? 네. 그곳에서 보면은 모차르트가 주사위를 굴려격하면서 작곡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요. 네. 그것을 컴퓨터가 대체한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소니가 만든 인공지능인데 그 친구가 작곡한 노래를 들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 예술에서 장인의 개념을 해체해 줄 것이다. 네. 그런 변화가 또 있죠. 네. 예술의 경우에 장인이 없어진다는 것도 그 인류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공업이 생겨나면서 없어진 장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옛날에는 뭐 노쇠 그릇 만들고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기계가 만들고. 네. 예술도 마스터가 없어지는 것은 뭐 정해진 미래다. 네. 이 얘기는 사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경력자가 우대받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예가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그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차가 나와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세단 뽑으신 분들은 스스로 주차하는 차들을 구매하셨거나 알아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 정도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놔도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는 아주 복잡한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야 뭐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만 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크루즈 할 상황이 아님에도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차. 네.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람은 말이죠.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성격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한국인들은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간디를 데려와서 한국에서 저기 막 경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운전을 시키면은 간디도 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어렸을 때 서점에서 꽂혀 있는 것만 본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핸들 잡은 예수. 그러면 사우스파크에 나오는 예수처럼 된다. 뭔 내용이 총질하고 막. 진짜 거기 꽂혀 있는 것만 봤는데 그 제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사진 않았고. 네. 하긴 궁금하진 않아. 네. 난 늘 어차피 나도 늘 화나 있는데 뭘.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서 네. 상당히 성격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간디의 이제 이후 자식들 말고. 네. 문명 시리즈에 나오신 그분. 예. 네. 그 사람이 뭐 간병분으에서 운전을 합니다. 문명 시리즈는. 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생긴 맹점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떴던 기사인데 이 자율주행차가 실험을 하는 중에 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있잖아요. 네네. 외국에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양보를 전제로 한 사거리. 거기서 영원히 나가지 못했다는. 네. 네, 양보만 하고 있느라고. 아마 뭐 곧 새로운 프로그래밍은 이루어지겠죠. 네. 예. 하지만 또 이런 변화에서는 앞으로 이제 운전기사들. 네. 그 분야의 직업도 상당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학습을 통해서 AI가 얼마나 그 나라의 운전 문화에 적응할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AI 자율주행차가 부산에만 있던 차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깜빡이를 안 켜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부산도 깜빡이 켭니다. 근데 그래도 네. 인도에는 또 이제 크락션을 울리는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뭐냐면은 네. 인공지능 이슈는 네. 다루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사회의 큰 변화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다 정도고 네. 다룬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평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의 변화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출신의 네. 예, 칼럼니스트가 필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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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고를 쭉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분야의 칼럼니스트가 필요해요. 여성 철학자가 전공자가 필요하고요. 등등등. 네. 네. 재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홍소라 씨가 귀국해야 돼요. 네. 네. 영원히.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네. 갤럭시 노트 7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네. 아니, 이건 비문이죠. 인기 있는데 폭발했다. 네. 실제로 폭발을 했어요. 예전에, 네. 10월 달인가요? 여느 때처럼 제가 이제, 스맥다운을 보고 있는데. 네. 예. 중계 캐스터가. 이분은 최근에 바뀌셨는데 UFC 캐스터도 오래 하신. 네. 격투기 전문가. 네. 전문 이제 방송인이세요. 예. 한국 캐스터요? 아니요. 현지 캐스터요? 한국 캐스터도, 네, 네. 리뷰를 하셨죠. 네. 근데 현지 캐스터, 현지의 WWE 스맥다운 캐스터, 캐스터께서, 지난주에 AJ 스타일즈에 대한 반응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처럼 폭발적이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회현상이었다. 예. 갤럭시 노트 7의 폭발은. 네. 네. 그게 기능과 성능 모든 면에서 그간 삼성이 만들었던 IT 제품 가운데 최고라는 찬사를 들으면서. 지금 예. 그래서, 전량 리콜 이후에 의외로 지금 리콜을 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죠. 네. 예. 그냥 터지지만 않으면 너무 좋아서. 네. 예.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네.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 사고 사례가 잇따르니까 배터리 결함이라고 삼성 측에선 처음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중국 탓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국 회사가 만든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네. 다른 제품들. 예, 다른 업체에 다른 경쟁사의 다른 제품들에서는 그런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도 노트 7에 네. 또 폭발적이었다.
네, 그 후에도 역시 네. 폭발적인 인기는 계속되었죠. 또 터졌다. 네. 네. 이 사건은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해외 주요 외신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외신들이 네. 정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박근혜 탄핵 뉴스보다 더 많이 보도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갤럭시 노트 7보다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려면 맞습니다. 한 5번 정도 더 탄핵을 당하셔야 돼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 발화돼야 돼요. 왜 잡혀가요. 옛날 책에 많이 써 있잖아요. 뭐 갑자기 사람이 푸슝 이렇게 제로 변화. 무슨 컨버스션이라 그러지? 이 위험한 발언은 편집이 되겠죠? 내가 말했지. 보통 저런 건 내가 말하는데. 이게 손희상 선생님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가지고요. 앞에 있는 바람에. 네. 뭔가 하나 제 역할을 하나 잃은 기분이 드네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삼성의 언론 제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면 삼성이 전략 리콜을 선언하고 네. 이것에 대한 실로 빨아주는 기사들이 삼성 갤럭시 노트 7 이 폭발 게이트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거의 마지막 헤드라인 기사였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엔 소소하게 나왔지만 해피엔딩처럼 끝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물론 네.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없지만. 참 신기하게도 폭발 사고는 한국에서 처음 일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미국인가 어디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네.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중요한 사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렇게 비중 있게 보도되는 게 아니고 보도가 매우 드물고 사건 개요만 건조하게 나오는 수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의 이제 홍보 담당자들, 보통 홍보 담당자들이 삼성전자 내에서도 직급이 참 높습니다. 네. 이 양반들이 꾸준히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언론은 삼성 돈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 거의 사실이죠. 그래서 최순실을 끄집어내는 데에 삼성의 돈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생각을 하고 앉았을 거예요, 저기 지금. 이 얘기는 또 한 요 정도에서 마치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손이상 선생을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제가 핸드폰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첨단 기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네. 핸드폰을 써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올 한 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저는 여권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대본에 이렇게 쓰셨길래, 이런 말 함부로 써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겁나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가 이루어졌는가. 네. 근데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대중이 움직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누군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일단은 올해의 변화가 20대 국회에서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 배출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반드시 올해만의 일은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극, 공연, 전시 등등 문화계에서 여성 집단이 확고한 주 소비 계층으로 등장을 했어요. 저는 최근 1년 동안에 뮤지컬을 3번을 봤는데 3번 다 객석 500석 정도 되는 객석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 빼고 거의 다 여자였습니다. 거의 다라니까요. 지가 보기 나름입니다. 근데 알아서 들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가려 들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 관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남자인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 저희 때는 경주에 수학여행 많이 갔으니까. 네. 수학여행 가서 이제 전교생들이 걸어가는 걸 다 보잖아요, 서로. 예고 학생들 보면 남학생이 길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느낌. 제가 또 미대 출신이어가지고 익숙합니다, 그 상황은. 그렇군요. 네. 저도 올해 연극이나 뮤지컬을 몇 번 봤는데 앉아 있는 남성은 남자친구로서의 남성밖에 없었어요. 네, 그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다. 네. 원래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네. 웃겨. 제가 얼마나 아저씨냐면 아내가 그렇게 뮤지컬 재밌다고 한번 보러 가자 그러는데 정말 죽어도 안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보다 볼만해요. 저도 그래서 많이 안 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서 이게 우리는 자꾸 이게 실수인 것 같아요. 뮤지컬이나 연극을 영화랑 비교하는 거. 네. 큰 잘못이죠. 네, 큰 잘못인 것 전혀 같아요. 다른 매체인데. 실제로 보면은
돈이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쇼를 이제 쇼를 잘 구경을 못 해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한국의 범부의 입장에서는 계속 구경을 못 해봤잖아요. 네. 계속 구경을 못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쇼라서 저는 이렇게 오글거릴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쇼다 보니까 관객들의 입장을 생각보다 많이 배려해줘요. 이게 한국 남자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소비자 집단으로서 손희상 선생님이 짚어주신. 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여성 집단이 하나의 그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등장했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출판계에서도 특히 좀 그랬죠. 출판계에서는 저는 특히 올해 그 여성주의 관련 도서가 정말 초강세였어요. 마치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학생들에게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 책 선물해 주듯이 선배들이 여성 철학 입문, 페미니즘 입문, 이런 책들 엄청 많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도 나타났겠네요. 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엄청 인기 없었던 여성 관련 강의들의 인기도 높아졌겠네요. 제가 아는 이제 여성 철학을 주전공으로 하신 교수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들어 이제 늙어서 새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어릴 때 수업 그렇게 많았는데 여성학 그쵸. 수업 그거 하나 안 들어갔다. 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엔 진짜 다 폐강됐다고. 근데 지금은 또 인기가 있겠네요. 야, 상당히 그렇죠. 그래요. 이제 도서 구입자, 이제 구매자층도 여성 쪽에 더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 문화를 더 많이 향유를 하고 독서율이 훨씬 더 높은 여성 집단과 비교해서 남성 집단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는 뭐 그런 분석도 최근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틀린 지적은 문화라는 너무 뭉뚱그려진 큰 개념을 썼다는 거죠. 네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어떤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남성 집단이 영상이나 뉴미디어 IT 분야로 더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뭐 그런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차별의 주된 원인일지도 몰라요. 네네. 새롭게 바뀐 플랫폼을 먼저 소비하는 사람에서 성별 격차가 나타난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 성별 격차가 나타난다는 건 그다지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성별 격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올해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는 저는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언급해야 되겠네요. 네. 사건의 원인이 사회의 여성 혐오 때문이었는가 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사건 이후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강남역에서 추모가 이어지면서 자생적으로 길거리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저도 가서 봤어요. 네. 아따. 참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대피용 찌질. 예. 참 보면은 가끔씩 보면 토론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네. 근데 그래도 광경 자체는 대단히 되게 새로운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대학 내 캠퍼스가 아니라 길에서. 그죠. 네, 그게 맞아요. 배틀넷이 아니고 길에서. 네. 그랬다는 것. 왠지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을 참여하면서 누가 입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따, 저 욕먹겠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UMC님 얼굴에 이렇게 악플 이런 게 싹 보여요. 악플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팟빵 게시판 이용을 해주시고요. 저는 봅니다. 네. 손희상 선생은 봅니다. 네. 그 사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하게 이제 어떤 자생적인 움직임, 여성들의 그리고 현실 참여, 사회 참여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혹은 그런 어떤 한 초석이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사실 되게 보면은 올 한 해 있었던 이슈가 보면 되게 나쁜 놈들이 많았고 그 나쁜 놈들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기도 했죠. 네. 예를 들면은 주로 온라인에서의 일인데 여성주의의 대의로 무장한 집단이 반대쪽이라고 간주한 사람에게 린치를 가하는 등의 많았습니다. 네. 네. 지금도 꽤 아직 있었습니다. 악플 이렇게 딱 보이네요. 팟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모두 여성 혐오주의자에 대한 저항이었는가 혹은 그 사회적 처벌이었는가 하고 보면은 면면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 그대로 누명을 쓴 사람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폭로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온라인상의 집단 행동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여성주의 전체라고 보진 말고
여성주의와 그 온라인상의 어떤 부적절한 것들 이것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쳐본 적이 있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집단 인치에 의해서 네.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그냥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그냥 인종혐오와 노예제에 반대하던 상인들이 만들어낸 폭력 때문에 죄 없는 백인들도 다쳤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시끄럽다. 글쎄 이게 여기에 맞는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후 미국에서 흑인들한테 린치를 당한 백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린치를 당한 유색인종들이 갑절은 많습니다만, 네. 계속 폭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흑인들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잘못됐다.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그 린치에 의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 변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네. 그것이 변화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국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여론이 옳은 여론인가? 또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다고 나오는 답이 아니고 시장에서 뭘 소비하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여론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많은 말을 한 사람은요, 말해놓고 까먹어요. 맞아요. 다시 이야기를 돌리자면 그 역사가 문자로 기록된 이래 오늘날 여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고요. 가장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있고 또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의 현실에도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지나간 역사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의 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권의 성장이 저는 그 자본주의의 확장과 궤를 같이 했다는 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여성의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성이 소비자로서도 호출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성의 파워라고 말을 하지만 소비자 파워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 성장한 것,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하기 시작한 게 90년대인데 직장 내 성희롱만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만 처벌을 하고 가정, 학교, 종교 등등 다른 영역에서 전통적인 남녀의 위계를 대체하는 다른 질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직 그건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또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도 보면은 업무와 고용의 관계만을 언급을 할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삶의 영역에서 성평등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아직까지 거의 전혀 사회적인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장 내에서나마 성평등이 법제화된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긴 하죠.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러한 그 변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보다도 저는 그 되게 지금 21세기 현재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성들에게 역할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해요. 맹신해도 좋으니까 우상이 필요한데 네. 우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지금까지 축적된 문명이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건 또 그건 분명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예를 들면 이렇죠. 삼국지만 봐도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삼국지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등장인물이. 그 중에서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남성 주체는 그냥 나 얘가 좋아. 선택만 하면 돼요. 난 공룡이 좋아. 공룡 좋아하세요? 네. 빨리 망하고 누가 받아주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접혀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 저는 문추 좋아합니다. 문추가 원소 꼬봉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데 안양보다 좀 낫다고 해요. 근데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맞아요. 왜 좋아요? 빨리 죽어서. 몸을 별로 안 써서 그 이후에 꾸준히 고인이 되고. 네. 근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자가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인계로 사용됐던 여자가 있죠. 맞아요. 나중에 여포한테 시집 갔는데. 그 다음에 남편의 군대를 도주시키기 위해서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흉노족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슬픔을 겪었던 여자 있고. 그리고 뭐 정략 결혼에 사용됐던 여자가 나오고. 그래서 아직도 그러나요? 저 12에서도 삼국지 게임에 보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일기토에 쓸 수 있는 무장인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 네. 맹획 밑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그 추경 부인은 그 실존 인물은 아니죠. 그죠? 네. 판타지. 근데 어차피 이제 실존 인물과 환타지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전투력 데이터 같은 건 다 환타지라고 봐도 좋고. 네네. 그 와중에서도 여자가 한 명이에요. 장수로 쓸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늘었나 모르겠어요. 손권 동생인데 유비한테 시집가네 있잖아요. 아, 맞아요. 손부인. 네. 가끔 나와요. 네.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한 2대 맞으면 죽어요. 네. 예. 이 여성과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가 몇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또 화이트 칼라 쪽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상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는 화이트 칼라가 더 많을 텐데, 네. 화이트 칼라 쪽으로 가면 좀 애매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화이트 칼라에선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네. 화이트 칼라로 전환을 시키려면 동일 성과, 동일 임금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성과라는 건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블루 칼라는 시간이 성과로 평가가 되는데 화이트 칼라는 성과가 성과로 평가가 되잖아요. 네. 작업량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은 굉장히 내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룬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상 평론에서 안 다루고 싶어서. 다룰 뻔했다. 다룰 뻔했다. 예. 하지만은 막판에 손희상 선생이 아예 안 됐다. 예. 하지만은 앞으로 다룰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다.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냥 하지만 올 한 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다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옳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이상평론에서 여성 이슈를 다루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일 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그 흉악한 남자 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얘 나쁜 놈이에요. 얘 조리 돌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은 여성을 피해자나 약자로서 표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주인공으로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전달한다고 해서 여성분들만의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010 뭐? 잠깐만 거기에 진짜 전화번호를 적어놨네요? 내 번호잖아. 그 문자 받으시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장재원 의원처럼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쉣.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3D) 디자인 업체를 위한 GTX 960, 970 혹은 향후 GTX 1070과 1080에도 문제없을 디자인 업무 시스템, 좀 더 고사양이 필요한 자동차 디자인을 위한 쿼드로 그래픽 맞춤 시스템. 디자인 업체의 자재 담당자는 한참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양을 맞춘 후에도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릅니다. 컴스테이션을 떠올려 주십시오. 견적부터 AS까지 그냥 저랑 대화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주식보다 컴스테이션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과 조용한 형제들을 믿어주십시오.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MBC 수목 드라마 미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역도요정 김복주라고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역도요정 김복주. 그 드라마에 바이로메드에서 협찬을 하고 있답니다. 오.
우리가 본진이에요. 네. 그런 거 되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면 대개는 본방사수 이벤트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바이로메드 제품 알렉스라든가 공식모감이라든가 무르핀 그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은 뭐 상품을 드린다. 그걸 우리가 홍보해야 돼요? 그런 이벤트를 보통 수반하게 되는데 네. 그런 건 없어요. 왜죠? 그냥 드라마에 나오고 있대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PPL인가요? PPL이겠죠? 그러면은 주인공이 무릎이 아프거나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면역 과민 반응 보이고 있거나 있을 수도 있거나 전혀 바이로메드 매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홍보를 하는 거 보면 네.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 맞습니다. 바이로메드에 대한 광고비를 우리가 올려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폭리를 하게 취해야겠다. 그래도 폭리가 아닐 것 같다. 아니 그런 진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협찬을 해줘야죠. 뭐요? 김기춘 씨 같은 분한테 맞습니다. 선택적 치매 증상 있을 때 그렇습니다. 공신보감 이런 거 드리고. 네. 중요합니다. 네. 네. 하여튼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혹은 뭐 박헌영 씨처럼 뭐 이렇게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다거나. 그렇죠. 네. 사실은 딱히 의도가 없고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청문회에 협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고요. 사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AI가 더 똑똑해졌다. 매우 똑똑해진 갤럭시 노트 7이 똑똑함을 못 참고 터졌다. 네.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너무 똑똑하면 열을 받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현실에 가깝게 제고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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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면 결국 트위터도 그렇잖아요. 뭐가요? 인기가 너무 많으면 계정이 폭발하잖아요. 자연의 섭리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성공한 따봉충은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옳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의 이슈는 한 가지만 꼽았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 얘기가 참 중요했는데 저희들도 못 다뤄서 아쉬웠어요. 네, 그렇다고 한국의 기성 언론들이 다루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참 한국 교민 피해 없으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네. 한국 신문은. 네. 네. 사실 보면은 어저께가 아니고 며칠 전에도 그 터키에서 네. 그 러시아 대사관을 네. 터키 경찰이 네. 전직 경찰이 총을 쏴서 요단강을 건너보내시고. 네. 전직은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현직 비번인. 경찰관.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뭐 독일에서도 최근에 크리스마스 파티 아니고 뭔가 그 조형물 같은 데다가 또 이제 테러가 있었고요. 네. 세계는 역시 지금도 시끌벅적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와중에도 그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일이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었어요. 지중해에서 난민선이 침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공식 집계되었던 사망자가 162명. 실종자 수는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확인이 안 되고 네. 탑승 인원조차도 불명이거든요. 네. 사고 선박은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 15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배였다고 하는데 최소 450명에서 최대 600명에 달하는 탑승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를 탈출하고 싶어도 지중해가 좀 따뜻해져야 배들이 좀 움직여주기 때문에 TO가 너무 없어요. 네. 우르르 탑니다. 탑승자들은 모두 유럽행을 희망했던 사람들이고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중개 비용을 브로커에게 내고서 네. 그 당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비용이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낼 돈 치고는 어마어마하다. 네. 그런데 이 난민선 침몰 사건이 저는 특히나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터키 해안에 있었던 그 난민선 참사 사건이 있었죠. 네. 당시에 그 시리아 국적의 쿠르드족 소년이 아이란 쿠르디라고 네. 시신이 해변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작년 4월 달에도 리비아에서 난민선이 침몰했고요. 네. 8월 달인가 그때쯤에는 이탈리아 근해에서도 역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이탈리아 근해 사건은 그나마 한국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됐었는데 참 그 실종자 수색 작업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탈리아 선박 회사는 뭐 저런 걸 어떻게 하는가, 그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유엔 난민기구 보고 정도만 보면은 2015년 한 해 동안 옮겨간 나라를 살 수가 없어 옮겨간 난민 22만 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4천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한 42세 하나 꼴이에요. 네. 상당한 비율이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그 난민을 받는 금액 외에도 구조에 들어가는 금액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난민선은 모두 수백 명의 난민이 안전장비가 없이 탑승을 했고요. 탑승 인원이 확인되지 않아갖고 정확한 사고 규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되니까 난민선 침몰 사건이 보도가 될 때마다 또라고 하는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요. 또 지중해에서 난민선 침몰. 집에서 외국 TV를 딱 켜놓고 있으면 말이죠. TV 채널을 딱 틀어놓고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주는 거를 하루 왼종일 볼 수 있었어요. 네. 이 당시에. 끝없이 시신만 나오는 그 실종자 수색하는 거 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우는 장면하고, 뭐 남편이나 아이들 잃은 어떤 탑승자의 인터뷰 등등. 왜 우리 언론들은 이런 걸 다루지 않았을까 하면은, 사실 보면 이게, 이거 보면서 되게, 미묘하게 겹쳤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일이랑. 네. 그래서 이 되풀이되는 이 지중해 선막 침몰을 접할 때마다, 좀 일종의 그 악몽이 재현되는 것처럼 감정 소모가 상당히 크죠. 네. 실제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더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난민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가더라도 딱히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되풀이되는 난민선 침몰 사건은 사건의 또 다른 측면도 보여줍니다. 침몰하지 않은 난민선들도 있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유럽 어딘가의 해안에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신원 미상의 난민들이 떠밀려고 있는 거죠. 그 난민들이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막 유럽으로 목숨 걸고서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자꾸 가는가 하고 보면은 이걸 단순히 빈곤이나 혹은 재난이라는 단어로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사태가 중동 지역에 벌어졌기 때문이죠. 가난하거나 내쫓긴 수준을 넘어서 삶이 완전히 파탄나고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난민이 갑자기 수백만 명 규모로 엄청나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의 대가뭄입니다. 지난 900년 정도 가운데 가장 심한 최악의 가뭄이, 사실상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거의 가장 정말 손꼽힐 만큼의 그런 가뭄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장기간 계속됐죠. 특히 시리아하고 레반트 지역에서는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시리아 대가뭄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특히 그 중에서도 2007년에서 2008년 딱 한 해 정도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가뭄이 되게 심각해서 세계의 곡물가가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그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석유 수급의 차질로 인해서 곡물을 원료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곡물가가 올랐던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는 거죠. 시리아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유엔 식량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경고를 날렸었어요. 시리아는 사회적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만 시리아 북부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서 도시로 막 몰려들었는데 그 규모가 최대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게 거의 시리아 인구의 한 13% 정도, 한 10명 중 1명 이상인 거예요. 그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자기가 원래 살던 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동하게 되는 상황. 있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회 격변으로 치안 내 공백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시리아 그 도시의 그 경제력으로는 그 인구를 부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갑자기 말 그대로 엑소더스죠. 사람들이 쭉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치안만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땅으로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디트로이트시의 일부가 아직까지도가 뭐예요? 앞으로 한동안 깨끗한 식수를 공급을 못 받죠. 미국에 그런 도시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공업 도시들 위주로. 그리고 몰려간 도시도 갑자기 불어난 인구를 소화를 못하죠.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10분의 1. 전국적인 이슈인 거죠. 거기다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주변국에서 와 있던 난민들도, 국외 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출신의 난민들이 이미 50만 명 이상 시리아에 상주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 그 이라크 전쟁을 원인으로 해서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전체 그 규모가 120만 명에서 최대 많게는 한 200만 명 가까이
추정을 하고요. 대략 그렇게 이 가뭄이 심각해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한 4년 전쯤 시작됐던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네. 내전의 원인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갈등 있잖아요. 뭐 무슨 막 그 시리아 정부는 무슨 뭐 다른 종파를 믿는데 그 국민 대다수는 다른 종파를 믿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한 게 아니고 대량 난민이 발생한 까닭에 내전이 터진 것이라는 이런 측면도 또한 있는 거죠. 2010년쯤이 되자 티그리스 강의 상류가 문자 그대로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증발했다는 거죠.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이 됐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터키 쪽에서 이제 그 댐을 건설했던 것도 있는데 역시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이고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사람이 거의 모두 떠나고 완전히 황폐화가 됐고 그래서 그게 또한 IS가 급성장한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농민들이 떠난 그 광활한 영토를 갑자기 IS가 원래는 얘네들은 그냥 동네 깡패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죠. 와가지고 딱 점거를 하게 된 거죠. 거참 물론 뭐 동네 부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돼요. 네.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저도 네.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강 없어지면 우리나라 전쟁 날 걸요? 예, 우리 진짜 다 못 살아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보면 그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커다란 가뭄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가뭄이 특히나 집중됐던 게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정도인데 그때 그 심각한 수준의 가뭄에 시달렸던 나라가 지중해 지도를 딱 펼쳐놓고서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읊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남부가 상당한 가뭄이었고요. 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그리스, 특히 그리스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터키 남동부, 시리아도 상당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 나라들 쭉 읊어보면은 딱 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다들 뭔가를 겪은 나라들이죠. 그 연간 강수량 지도를 보면은 녹색일수록 괜찮고 빨간색일수록 가문 것인데 그 방금 언급한 나라들은 전부 다 시뻘겋다시피 거의 뭐 그렇게 나와요. 말 그대로 그 지중해에 인접한 나라 대부분이 다 피해를 본 건데 공통적으로 극심한 사회 불안에 시달렸고요. 경제난에 시달렸고 그래서 대규모 민중 항쟁이 벌어지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 아랍 지역에서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네, 연쇄적인 벌써 그게 그렇게 오래됐네요. 한 네. 6년? 네. 네. 딱 5년? 이 기간대의 일이죠. 혹은 최소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리스처럼 그 국가 부도를 맞거나 내전이 터지거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일들이 또 나비 효과로 전 지구에 우경화를 낳기도 하죠. 네. 지금은 또 가뭄이 또 해갈이 됐어요. 또 어느 정도 희한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갈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그 몇 년째 풍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 그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풍년이어가지고 그 곡물가가 너무 떨어져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어쨌거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농민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국을 이미 맞이했기 때문에 농토를 잃고 완전히 몰락을 했죠. 이것이 유럽행을 희망하는 난민들이 폭증하게 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정말 그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을 만큼의 대규모의 인구 이동인데 이걸로 말미암아서 유럽 사회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안보, 보안의 문제 그리고 그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네. 전혀 그 나라들에서도 전혀 어떻게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민의 규모가 기껏해봤자 뭐 한 1,000명, 2,000명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수백만 명 단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민선 이야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지구변화, 지구의 기온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그 사회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람의 힘보다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거대한 변화, 뭐 땅불 바람, 물 마음 네?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그런 그 캡틴 플래닛의 그런 영향이 그죠? 네. 파워레인저인가 이러셨는데 맞아. 그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사람이 꾸준히 자기도 모르게 지속해온 실수. 네. 네. 저도 시리아의 내전을 보면서
외신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러시아 주 터키 대사의 사망, 그러니까 살해를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관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미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물론 뭐 누굴 팔로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레포라는 도시는 말이에요. 시리아에서 혹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대도시 중에 네. 하나예요. 농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200만이 넘는 대도시였는데 지금은 대체 거기 누가 조사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조사했는지 4만 5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와중에서도 계속 그 살아있는 그냥 시민들에 대한 학살이 꾸준히 이어졌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블로깅 포스트다 라고 말하면서 동영상 찍은 사람들의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메시지 알레포 시민들의. 근데 손희상 선생 얘기 들어보면 인류가 전부 다 한 실수를 말이에요. 네. 중동의 누가 지중해의 누가 네. 유탄 맞고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최근 한국도 보면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특히 또 올해 또 상당히 심해지면서 2016년에 고등어 굽는 연기와 상당한 이슈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보입니다. 창밖으로 고등어 굽는 연기가 아니 그 당인리 발전소에서 저기가 고등어를 구워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네, 남는 고등어를 팔고요. 예, 정말 뚜렷하게 연기가 빵빵 나오고 있죠. 네. 전 당일리 거주민으로서 보면은 네. 그래서 당일리 발전소는 저게 그냥 수증기라는 증거를 매일 대야 돼요. 그 수증기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아니, 매년 수증기 아니에요? 매년 수증기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공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수증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장 가까운 데서 하얀 연기가 폴폴 나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네.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에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 때에 찍을 당이 없다면은 환경 공약을 내놓는 당에다가 표를 던지세요. 네. 자포자기의 표를 네. 던지세요.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녹색당이 능멸당했어요. 더 이상 광고를 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때 고마웠어. 예, 짱구를 못 말려 극장판 중에서. 짱구는. 예. 하긴 그건 중요하지 않죠. 크레용 신짱이니까요. 네네네. 네, 떡잎 야생왕국이라고 있어요. 그게 보면은 환경주의자가. 전 몰랐는데. 예. 크레용 신짱 극장판이 25편이나 있더래요. 예. 엄청나요. 예. 그리고 그거 진짜 토지도만 토지. 예. 아니 짱구 극장판은 말이죠. 그건 단순한 어린이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도 깊고 예, 되게 막 정말 어려운가 봐요. 네. 그리고 저 돌아가신 원작자 누구시죠? 뭐더라? 그분도 네. 원래는 성인 만화 그리시던 분이시라면서요. 예. 그쵸. 저도 기억해요. 짱구 1, 2권은 엄마 아빠가 레슬링 하는 장면도 있었고. 네. 네. 그게 이제 아동한테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동화가 된 건데 앞부분은 굉장히 성인 만화였어요. 그리고 짱구는 맨날 이성의 속옷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짱구 극장판 중에 어른 제국의 역습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보면 와, 정말 엄청나죠. 아이들을 데려갔던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예.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영화예요. 사회주의자의 영화예요. 예. 붉은 탑을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짱구의 투쟁과 국을 본사를 때려잡는 거예요, 짱구가. 네, 하여간 예. 지금 하던 얘기는 떡잎 야생왕국이었습니다만은 떡잎 야생왕국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이 나오는데 네. 환경주의자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인간에게 환멸을 느껴서 인간을 멸종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이 악의 세력으로 악당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재밌겠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IPTV에서 패키지로 팔면 한번 사봐야 되겠다. 최근에 프렌즈 소장용 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부럽다. 네. 3만원. 네.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쉴까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연중 기획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서방은 크리스채너티로 대표해도 되는. 크라운제예요? 크리스채너티. 아니, 서방이랑 기독교. 허즈밴드. 진짜 안타깝더라. 몇 예. 년 지났는데 나아진 게 없다 보니 같은 걸 다시 하고 계시는 맞아요. 괴로운 두 분. 네. 방송국만 옮겨가지고. 아무튼 예. 서방 세계가
미드리스트에다가 무슨 짓을 해놓은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갈등 혹은 IS는 어쩌다가 나왔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렸다면 IS까지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IS까지나 생기고 혹은 일부 가뭄을 겪었던 나라는 내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자 하시는데 내가 다른 일로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주말에 IPTV에서 짱구는 못 말려 포효하라 떡잎 야생왕국 환경.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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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2016년에 각종 사건 사고와 이슈들을 대충 훑어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대충 진짜 대충 그렇게 훑어봤고요. 이것이 팟캐스트다. 네. 훑어보면서 저희는 또 아무 말을 계속하고 네. 그리고 2016년에 중요한 이슈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환경 이슈도 중요하다.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환경 이슈가 어떠한 대재앙의 근간이 되었는가. 네. 지금 굉장히 지구 아저씨가 아파해요. 네. 이런 와중에도 저는 한 작년쯤인가에 제가 책을 냈는데 나무를 베어서 책을 막 냈는데 3쇄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무를 아프게 했습니다. 네. 제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네요. 네. 알레포의 인구를 줄였습니다. 네. 그 책은 그 공저로 쓴 건데 돈을 주고 사긴 좀 아까우니까 그냥 훔치시고요. 출판사에 고소당하지 않아요? 몰라요.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잘게 찢어서 나무 거름으로 속죄하는 의미에서 파쇄해가지고. 네. 아니 그냥 재생용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가? 그 공저자 중에 소나람 작가도 있어요.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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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자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청취자 여러분 훔치시고요. 네. 네. 다시 올 한 해 중요한 일이었지만 앞으로 안 다룰 것 같은 것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지난달에 발효가 됐죠. 네. 예, 발효가 됐다는 건 김치가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발효가 무슨 한자로 뭐죠 이게?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효과를 발휘하다.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꼽자면은 저는 기후 협약을 꼽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반기문 씨의 그 선거 브레인들이 지금 일단 처음으로 꼽고 싶어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무기죠. 반기문의 USP요. 네. 유니크 셀링 포인트. 네. 반기문 체제의 유엔에서 잘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우 잘된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다. 네. 그리고 우려. 예. 예. 이는 처음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해서 화석 연료 시대를 끝마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는 지구촌 친구들이 모두 환경 변화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건 석탄, 석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옛날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던 세계들이 있었고 네. 그 세계의 피해를 꾸준히 무시하고 있다가 그 피해가 이제 선진국들에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네. 사실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지구가 오늘 내일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고요. 고지구가 되겠어요? 네. 빙하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콜라곰이 집을 잃고 바다에 나앉았어요. 맞습니다. 콜라곰은 광고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나라는 몇몇 섬나라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침수의 위기가 시작됐고 네. 어떤 나라는 기온의 변화로 인해 또 어떤 나라는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 다 같이 저승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녹음 전에
윤세민 기자가 얘기했나요? 네. 베이징은 사람을 공기정화기로 쓴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지구의 백혈구가 네. 세균을 박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암이 된 거죠, 인류가. 이 지구에. 또한 산업의 측면, 국내의 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후협약은 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세계 시장을 거의 단일화시켜갖고 그 오늘날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향후 몇십 년 동안 그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이 우리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고요. OECD 국가 가운데는 4번째로 많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또 한국이 세계에서 1위이고요. 다만 이거는 그 한국이 인구가 되게 많고 인구 밀집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그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 근데 이게 그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은 지구를 병들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까닭은 여전히 그 한국이 우리나라가 석탄을 주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1인당 석탄 사용량이 세계 5위예요. 석탄이 제일 싸게 먹히니까. 네. 그리고 둘째는 고등어를 구워 먹기 때문이고 셋째는 방귀를 많이 끼기 때문입니다. 네. 정확히는 소가 방구를 많이 껴서 그렇죠. 네. 네. 예, 그런가? 다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소의 방귀가 예.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네. 교토의 정서에 나왔었어요. 한편 한국의 쓰레기 배출량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재활용 비율은 매우 선진적인 수준입니다.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외국의 1세계 예. 소위 1세계에서 저기 해보셨던 그 유학 갔다 오고 네. 교환학생 갔다 이러셨던 분들이 저기 가면 내 세금으로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 쓰레기 안 버린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한국인들이 반강제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있잖아요. 분리수거하고 자시고하고.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기왕 했으면 계속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세수를 더 써서 그 지금의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에서 세수를 한참 더 써서 정말이지 그 분리수거를 아주 잘해낸다. 막 버려도. 네. 그러면 그건 괜찮은 일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좋은 일이지만 그런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이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봐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한국의 문제는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건데, 사실상 우린 그 준비된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그 국제사회에 그 호언장담을 한 상태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산업 분야의 감축량은 12%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줄이는가 하면은 막대한 돈을 주고서 해외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돈으로 하겠다. 네, 아니면 우리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여야 돼요. 방구를 참아야죠. 네, 방구를 참고 산에 오르지 말고 네. 산을 깎아요. 네. 산을 깎으면 안 되나?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나라가 잠겨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수립해 놓은 계획을 요약을 하면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면서 쥐어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석유값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도시가스 비용하고. 이 무서운 양반. 네. 네.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1990년대 초반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고요. 네. 그나마도 현재 화력발전소가 한국에서 54기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73기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늘립니다 또. 네. 그러니까 그 37% 감축은 사실 거의 뭐 이미 불가능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원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딜레마예요. 에너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원전을 늘리자니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네. 그렇다고 원전을 줄이려면은 그 화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분들은 할 일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력 마피아의 논리잖아요.
환경단체 잘못이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일이 많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분하면은 네. 그 현재 우리가 쓰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단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네. 저는 지구 아저씨의 아픔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많이 저도 같이 아파하고 있어요. 예. 다만 그 기후 협약의 문제점은 있죠.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진행된 세계화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계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반면에 그 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 혹은 그 밀려나게 된 사람들의 고통받게 된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니까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생겼죠.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네. 특히나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 시장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한 상태가 돼가지고 불평등 구조가 완전히 그냥 딱 고정이 돼버렸어요. 이건 네. 마치 한국 같죠. 네. 마찬가지로 기후협약 또한 지구 환경을 무지막지하게 파괴시키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산업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있는데 네. 그 선진국들과 달리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개도국한테는 되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도국은 대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만한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네. 따라서 종국에는 선진국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는데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을 하긴 했지만 그걸 지키게 할 만한 강제력은 또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UN 같은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그 세계적인 갈등의 씨앗이 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기후협약은 우리가 그 전 인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 국가들의 짱 먹는 양반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것을 합의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티즌 17호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도 전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피해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네. 네. 여러분들은 그 올 한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미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올해에 있었던 일들 중에 브렉시트 같은 일도 있었고. 네. 영국이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고요. 네. 죽었죠. 네. 그것을 오늘 방송에 언급하지 않은 거는 앞으로 다루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안 다룰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룰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 한 해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이슈들을 되짚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하지만 방송하지 않을. 네. 다루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해는 이런 중요한 일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전화번호 010 왜 또 나야 이번? 네. 왜 환탄 한 번이고 네. 아까 두번 가세요? 홍성갑 기자로 할까요? 010 네. 그냥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듣겠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은 4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다음부터 안 들을 거다라는 말과 함께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렇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봅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상천외한 욕을 해놓으면 오래 기억해줍니다. 네. 네. 욕 불환영.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 팟빵 댓글을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딱 한 번 있죠. 네. 그것도 4년 동안 2번 있었어요. 한 네. 번은 기억이 안 나고. 네. 한 번 저번에 근데 그것도 손희상 선생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이상평론이나 해요. 예. 그게 요즘에 거의 무슨 욕처럼 사용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2016년 마지막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가 집중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평론에서는 앞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손희상 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 만나요. 네. 빠잉.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동북아시아 다른 나라에 살았으면 진심 정치에 관심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뻔해서. 뻔해서요? 네.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의 양안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대만도 지난번 같은 전세 역전이 일어날 리가 별로 없고 예. 일본은 이미 이제 집권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자민당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네. 예. 360도란 뜻이죠. 네. 그러면서 실험을 마친 듯 보이죠. 예. 아베 왕조로 나가고 있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그 알실도 못 듣는 나라인데. 네. 예. 근데 또 몰라요. 다른 나라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가면 또 지상낙원이다. 아니, 가면 또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냥 지옥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기엔 지옥이죠. 다 자살하고. 네, 약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 지형도요. 기왕 나게 된 거 희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찾은. 예. 그리고 덕분에 더 많은 다른 절망들도 있구나를 생각해볼 여유를 준 한 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네. 네. 변화로 인한 몸살을 심하게 앓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부자의 기준이 지금하고 당연히 달랐는데, 네. 일단 지하 안 살면 부자였고요. 집에 차 있으면 부자였고, 집이 자가였으면 부자였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아무래도 달동네다 보니까 가장 최상위층은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때는 해외여행 아무나 못 갔죠. 네,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은 진짜 다른 부자와는 격이 다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여행 자유화된 지 우리나라가 한 20년, 25년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역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심한 설사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밖에 어떤 대화상대 없는 술 취한 아저씨, 거의 할아버지쯤 돼 보이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독백? 네네. 아니지, 윤세민이 앉아있으니까 방백. 있는 걸 안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외여행 가는 놈들 다 매국노야. 해외여행 가봤자 뭐가 있겠어. 병만 옮기고 말이야. 이런 화를 막 화장실에서 혼자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는데 그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 할아버지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다는 것. 맞아요. 사실은 많이 다녔을지도 모르죠. 많이 다녔는데 가보니까 진짜 볼 거 없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걸지도 병만 그리고 가져왔고. 아씨 라텍스 쓸모없는 거 샀다고. 네,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방금 윤세민 기자님은 이렇게 해외여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냉장고에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가 붙어 있으면 부자거든요. 라고 그거는 좀 뒤에 얘기죠. 우리 어릴 때 부자의 기준은 양문형 냉장고였죠.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가 붙어 있다는 거는 그게 왜냐하면은 냉장고니까 냉동실이 딸려 있잖아요. 네. 거기 얼음칸이 있잖아요. 네. 그냥 얼음을 꺼내서 냉동실 문을 열고 얼음을 꺼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정수기를 냉동실에 붙여놓은 거잖아요. 대단한 부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20살 때쯤에 되게 부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냉동실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누르면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가 있는 집이었어요. 어느 날은 걔네 집에서 맥주를 차게 마셔봐야지 이러면서 얼음 나오는 거기 있잖아요. 그 안에 맥주를 집어넣고 까먹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딱 누르니까 깨진 유리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친구한테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잡쌌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네요. 원래 이 부라는 것은 한 번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요즘에는 이제 공공장소에 비데가 놓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거기 앉아있으면 되게 감개무량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바깥 양반한테 자꾸 얘기해요. 우리 집도 비데 놓자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바깥 양반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똑바로 안 한다고. 비데는 더럽겠으면 더 더럽다고. 네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되게 몸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해요. 나 화장실 청소한다? 그래서 비데 사자고. 근데 그 비데는 이제 한 달에 몇 번씩인가? 한 달에 두 번인가? 이렇게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점검해주는 분이 오세요. 코디님. 네네. 네. 근데 안 빌리고 싼 거 그냥 일시불로 사버리면 지가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숙박업소 가서 비데에 앉을 때, 네. 혹은 제가 이제 여행 다녀왔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국내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누리게 되니까 그 고속도로의 휴게소마다 화장실 시설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 정말요? 휴지도 잘 녹고 부드러운 걸로 교체돼서 그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덜 피곤하게, 물론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잘렸을 수도 있지만 변기칸마다 있었던 휴지통이 남자 화장실은 없어졌어요. 그게 꽤 됐죠. 지금 지하철에도 휴지통 다 없죠. 네. 그리고 문 닫고 잠그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됐고 들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조명 들어오고 온도 조절도 잘 되고 엄청 쾌적해졌어요. 변하지 않은 건 섹스라는 낙서.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아주 유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의 부가 넘쳐나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예, 그 화장실 말이죠. 그 예전에 열린우리당에 심재덕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화장실맨. 네, 화장실맨. 네. 정말 평생을 바쳐서 화장실 문화개혁에 네, 힘써온. 그것만 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셨어요. 안녕히 가셨기를 바라요. 네. 명복을 빌어요. 예, 한 사람이 정말 그 국가의 화장실을 네, 그렇게 그토록 바꿔놓을 바꿀 수 수 있는. 있다니. 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바꿔놓으려면 우리나라는 부자여야 했을 거예요. 네. 저 부를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실을 저만큼 바꿔놓을 수 있다. 근데 절대 빈곤층이 이렇게 많다. 이건 매우 불이하다. 라는 생각이 고속도로 화장실에 앉아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옛날 고속도로 화장실 혹시 기억하세요? 개별 소변기가 아니고. 네네네. 쭉 일자로 서가지고. 네. 지금도 해운대 저기 가면. 네, 가끔 있는 데 있어요. 예, 백사장 있는데 화장실 가면 모래사장 많은 데의 화장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볼 수 있어요. 예. 미장 잘한 것처럼 이렇게 그 모래와 액체들이 이렇게 쭉 한쪽을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개별 소변기는 개인 간 간격을 소변기가 정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정해주지 않잖아요. 남자 얘기네. 네. 가끔 저쪽에 자리 많은데. 내 옆으로 딱 붙어가지고. 네. 난 너무 웃긴 게,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화장실이네? 이러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보다 젊은 양반이 한 분 들어오시더니, 적응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기척이 느껴져. 이건 뭐야? 이러면서, 옆에 사람이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서. 조금 지나면 그게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될 수도 있어요. 수치스러워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 나 참 옛날, 기도하면서, 나 참 옛날 세대구나. 허허. 그래서 손을 씻으러 갔던 기억이 그저께 그랬네요. 예. 아무튼 말이에요. 네. 팟캐스트에는요, 예. 세상을 조금이라도 지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을 줄 알고, 예. 열심히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오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번 주일 겁니다. 김종배 시사통이 종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나머지 팟캐스트들, 우리 방송 같은 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아무 말, 쓸데없이 들어가는 개그, 예, 이런 게 없는 시사 콘텐츠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독자로서 김종배 씨를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뵐 일이 있길 바랍니다. 시사통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것은 알기 싫다. 205번째 순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다음 주에 만나 뵙겠고요. 당연히 청문회 기록실은 내일 모레 계속됩니다. 윤세민과 UMC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청문회가 내일 계속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기술의 윤정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